당뇨병은 식습관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식습관으로밖에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당뇨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후반에 가서 맨 끝에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명을 한다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다리로 가가지고 당뇨병은 식습관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식습관으로밖에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관리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처방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당뇨병은 엄밀하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행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낫지 않고 진행이 계속되는 병. 그래서 그 치료의 목적도, 관리의 목적도 혈당을 관리하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관이 손상이 가고 우리가 실명을 한다든가 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미국의 당뇨협회나 캐나다의 뭐 당뇨협회도 2022년 최근에 들어서는 이 당뇨도 되돌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당뇨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고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를 고치는 건 당뇨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요. 당뇨를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혈당이 높은 거 기준을 보고 잡아서 혈당이 높으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혈당이 그냥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높아지는 건 아니죠. 당이 있는 음식을 흑당 버블티를 먹어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고요.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먹고도 괜찮은 이유는, 아이들이 왜 괜찮을까?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과부하된 병이거든요. 오버로드. 포도당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몸속에 들이붓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이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억누른다고 하는 건 혈관 내에서. 포도당은 독극물은 아니죠. 되게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산소랑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ATP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산소가 안 와도 죽고 포도당이 안 와도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포의 입장이고, 이 세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혈관이나 장 입장에서 당은 독성입니다. 독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독소라서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분해를 해요. 술 마시면 간이 피곤한 이유가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포도당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간 같은 병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이 알코올성 지방간이었는데 요즘은 뭐 9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술을 안 마시고도 당으로만도 충분히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얘들이 혈관에 방치되면, 혈관에 그대로 있으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뇨병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는 모두 다 세포 속으로 필요한 곳으로 배달이 되고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남아도는 것들은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저장을 해요. 간에 저장하는 용량은 한 24시간 정도 쓸 분량밖에, 딱 하루치밖에 저장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그만큼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먹는 당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것들을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것이 지방인데, 지방에서 살도 찌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당뇨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은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는 것,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를 줄이고 되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식습관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아마도 식습관 말고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음식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히 하고 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알겠어.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저탄고지도 해보고 이런 현미채식도 해보면서 좀 당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당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 그대로고 혈당 그대로고. 우리가 인슐린 혈중 상태가 높으면은 어차피 콜레스테롤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식단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육체적인 부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적인 부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리고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부신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면 이 콜티졸 호르몬이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나오지 않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잠에서 깨는 이유가 이 콜티졸 호르몬 때문인데, 지금 당을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쫓아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운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니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계속 받고 있다면, 근데 호랑이가 쫓아오는 강력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 사라지지 않는 잔잔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당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음식을 잘 먹고, 아니면 심지어 먹지 않고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오르는, 결국은 당뇨병으로 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만큼이나 점검해야 할 것이 나의 스트레스, 콜티졸 수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도 잘 해결을 하셔야만 돼요. 자,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식사 후에 걷는 거거든요. 점심 식사 먹고 걸어라.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했고, 병원에서. 근데 원래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휴식하고 안정할 때 활성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조차도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5분 후에 걷기 시작. 사실은 사자처럼, 그냥 사자들이 밥 먹고 나서 누워서 자잖아요. 배를 이렇게 까고. 그럼 누워서 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소화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한다는, 뭔지는 알겠어요. 먹었으니까 칼로리 태우라는 거잖아요. 포도당을 태우라는 건데,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면 없던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특히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걷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걸어야죠. 걷는 거 좋고 운동 너무 좋은데, 그게 식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후가 아닌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식단이랑 운동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운동보다도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깜빡 놓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 걸로 개선이 안 되고 살이 안 빠지고 당뇨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꼭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 딱 꼽으면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운동을 하면은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운동하세요, 이런 운동 처방을 받잖아요. 하라고 주문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평생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려고 그래요. 짐에 가가지고 줌바 끊고 뭐 PT 끊고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 이제 막 40분 프로그램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좋죠. 너무 좋은 운동인데, 특히 젊은 친구들, 20, 30대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평생 운동을 안 하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뭐 50대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아까 스트레스,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콜티졸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오른다며, 근데 왜 운동은 하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콜티졸 수치도 더 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체력이 안 되는 분이 40분 50분씩 이를 악물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칼로리를 많이 태워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프로그램 40분 50분짜리 운동을 다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 운동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다 해냈네 그러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더 살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콜티졸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샤워를 하고 나중에 침대에 앉아서 쉬는데도 그동안에도 내려가지가 않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운동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보통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죠.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짧게 5분 이내로.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강도예요. 우리가 조깅하면서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뛰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옆에 친구랑 아니면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고강도. 이거는요 그냥 걷는 거지 유산소 운동도 아니거든요. 원래 유산소 운동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론 안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지만 유산소 운동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숨을 헐떡거려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초에서 15초 이상을 진행할 수 없는, 달리기로 치면 100m 전력 질주고요.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15초 폭발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겠죠. 근데 뭐 1분, 2분, 3분 쉬는 게 아니라 짧게 쉬어야 됩니다. 15초. 10초, 15초.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거예요. 또 고강도로 하고, 이게 뭐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사이클이 됐든 웨이트 리프팅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운동을 안 하던 분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몇 사이클밖에 못해서 3, 4사이클 하면은 3분 만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 5분도 힘들고, 근데 보통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시간도 절약되니까 4분 운동을 못 한다는 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못 대잖아요. 그냥 생각이 없고 정말 움직이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운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나에게 큰 변화를 준다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그리고 짧게, 그렇게 짧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오히려 과운동으로 해가지고 인해서 콜티졸이 오래 있으면서 혈당이 계속 오르게 유지되는,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중년 이후에 오히려 운동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그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타바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일본 박사님 이름인데, 타바타 운동을 찍으면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전신 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잠깐 10초 쉬고 또 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주는 운동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고 음악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뭐 이제 15분씩 뭐 10분씩 이렇게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따라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이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땀 좀 흘리고 됐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쉬었다가 하루에 그걸 2번 하는 게 낫지, 그냥 한 번에 길게 막 3, 40분씩 운동을 하고 진을 빼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만 먹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분들은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혈당 강화제 약물과 똑같은 효과를 해서 너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드실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딱 간헐적 단식은 16대 8이래 이거를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공복 시간을 너무 허락하지 않았구나, 12시간 정도 가지고는 치료는 안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지는 않으니까 그보다 길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당뇨를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카니부어입니다. 저탄고지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이건 카니부어는 육류예요. 육류만 먹는 건데, 한국에선 구하기 어렵지만 사슴고기, 버팔로 고기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정도 되겠죠. 그런 거 위주로 육류의 식단을 철저하게 하면 이게 염증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SIBO 같은 것들이 있어요. SIBO, 세균에 있는 소장이 이제 과증식되는 장 질환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권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니보어 식단이랑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런 식단들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근데 병원에서
간헐적 단식 절대 안 되고, 선생님이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간헐적 단식 음식을 안 먹다가 또 괜히 폭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병원인데, 이 약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물로 자꾸 혈당을 낮추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까지 하면은 얘도 똑같이 혈당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서 그 위험한 순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치료는 포기하고 약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돕기 위한 식단이지 치료에는 관심이 있는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간헐적 약물을 이미 먹고 있고 당뇨 환자라고 한다면 물론 혈당계나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가면서, 가정용 혈당계가 요즘은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검사를 하면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막 24시간 뭐 16시간 과격하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공복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내가 공복 시간을 길게 주고 중간에 간식을 먹던 분이라면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뭐 누구나 안전하고 손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를 되돌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뇨의 전조 증상이 이게 곤란한 게, 당뇨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네, 그냥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혈당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증상이 미리 있다고, 자각 증상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는 그래도 배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저녁이 되고 오후가 되면 배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 가스 찬 느낌,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사실 눈바디, 인바디, 아니면 체중계에 올라가 가지고 체중을 잰다든가, 거울로 내 허리 둘레, 허리 모양만 이렇게 봐도 이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고 이제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피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허리 둘레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중 변화나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빨리 미리 알아채고 싶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히려 뒤로 거꾸로 갔을 때, 후반에 가서 맨 끝에 후유증, 합병증,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명을 한다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다리로 가가지고 신경병증이 있어서 다리가 따끔따끔 아프다가, 그러다가도 괴사가 생기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또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너무 다 끔찍한 최후밖에 없게, 그래서 당뇨병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고 처음에 전조 증상이 없고, 이 합병증은 또 뒤에 한참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당뇨병을 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암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고,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식물인간도 아니고 식물인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로가 되게 비참하고 힘든 병인데, 그거에 대한 증상이, 자각 증상이 초반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권하는 식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카니보어 아니면 저탄고지, 육류이수의 식단을 하는 게 당뇨를 되돌리는데 가장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먹고 이제 뭐 키토래시가 생겼다, 몸에 뭐 여드름이 뒤집어졌다, 살은 빠졌는데 너무 힘들었다, 탈모가 있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위험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방에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방은 독소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로 잘 쓸 수가 있지만, 혈관을 그냥 애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혈관벽을 다 망가뜨리는 독소기 때문에 간에서도 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기 때문에 지방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 와중에는 독소들도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탄고지를 하거나 이래서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과격하게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데 체중 감량이 클수록 이제 그 부작용이 큰 건데, 그러면 지방에 있던 것들이 다 독소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독소가 나왔는데 간이 작동을 잘 해서 담즙을 내보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대변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괜찮은데, 당뇨 있고 지금 인슐린 저항성 있고 살도 쪄가지고 비만도 있는 분이 간이 온전할 가능성이 적죠. 간도 과부하가 걸려있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고 아니면 지방간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 해독작용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막 5kg, 10kg씩 덜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고 간도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줘가면서 하면은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식단으로는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권하고요. 당연히 단순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시간보다 끝나고 먹는 첫 끼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먹는데 탕후루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흑당 버블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과일 주스 갈아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대 애들은 괜찮아요. 젊을 때 20대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40대 50대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을 너무나 단순당이 갑자기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이거 당뇨를 고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일도 그냥 씹어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지, 갈아서 주스로 마신다는 건 이거는 콜라 마시는 거랑 사실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과일이 좋은 식품이냐 뭐 나쁜 식품이냐를 떠나서 과일 자체는 자연식이고 좋죠. 좋지만 지금 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고 먹거나 아침에 첫 끼로 마시거나 이럴 때 굳이 갈아 먹을 필요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영양제로는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 B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엽산을 포함한 B9을 포함한 B6, B12 이런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B1도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는 알파리포산이랑 크로미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당뇨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함께 먹으면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셔야 할 정도,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 약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양제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 종합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요. 비타민 B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활성형 성분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이아노코발라민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또 메칠코발라민,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좀 더 나은 형태를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제품들은 식약처 규정상 정확하게 어떤 성분을 썼는지는 안 적어놔도 되더라고요. 그냥 비타민 12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기세가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물론 그거를 알아보고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굳이 안 적기도 하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다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된다면 활성형 비타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나 활용을 하기 더 유용한 비타민이고, 또 일부 환자들 중에는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성형 비타민 성분을 요즘은 약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성분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타민 B군이 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네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는 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B5, B6 다 중요하니까 비타민 B군을 챙겨 드실 거를 권해드리죠. 한 가지를 드시라고 한다면 혈당을 직접 낮춰준다는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보다 비타민 B군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